미국과 이란의 전쟁 3주차. 그런데요, 이걸 지켜보고 있을 북한 김정은도 전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겨냥한 듯 대놓고 영토 점령 훈련을 공개한 건데, 자, 문제는요, 김정은이 제일 먼저 꺼내든 무기 바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쓴 자폭 드론 전술이라는 겁니다. 바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영토 습격 점령 훈련이라면서 조금 전에 공개한 영상인데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저렇게 자폭 드론을 먼저 날려서 목표 지점을 정찰한 뒤에 지휘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단계. 저렇게 줄지어 있는 탱크들 보이시죠? 탱크들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목표 지점에 그다음에 화력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3단계. 그 이후에는 저렇게 지상군이 투입되는 작전을 수행하겠다라면서 대놓고 공개한 겁니다. 조홍 박사님. 예.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 영상을 공개한 속내가 뭡니까? 우리 보라고 그런 겁니까? 저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요즘 전쟁 저렇게 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전장 상황은 대전차 방호벽이 2중, 3중, 4중으로 돼 있어요. 저렇게 자폭 드론으로 1차 공격하고 2차 전차가 들어가고 예. 3차 보병이 오고 이런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본인들의 존재감. 그러니까 이란 전쟁 전후에서 예. 최연호 하면서 2차례 순항 미사일 발사했죠. 권총 공장 방문했죠. 그다음에 저거 있죠. 저격소총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군사행보를 보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600mm 초대형 방사포까지 발사했거든요. 12발까지.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은 이란 전쟁 지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결국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미국에 의해서 한쪽은 지도부가 체포됐고 한쪽은 제거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과시성,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린 다르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중에 우리는 다르다. 과시성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물론 이제 조 박사님 설명대로 북한이 저런 훈련을 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시점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중동 전쟁 중이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겁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자, 북한이 공개한 이 작전 시나리오의 1단계. 첫 번째가 바로 이 자폭 드론으로 전쟁을 개시한다는 겁니다. 아니 보면 차대현 박사. 예, 김정은도 만약에 정말 예. 저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면요, 북한 그 전쟁 지도부가 예. 굉장히 멍청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해도 될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저 자폭 드론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특히 전장의 주력 이 전력으로 동원돼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기습적인 공격이 아니라 지금 미국 이라크 전쟁처럼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습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상대방이 그 눈치채지도 못할 그 시점에 압도적인 전력을 동원을 해서 파괴력을 상대의 피해를 극대화시키고 네. 그때 무력화시킨 축선으로 들어가는 게 기습 공격이겠죠. 그러면 드론은 사실은 미사일과 비교할 때는 방사포나 미사일과 비교할 때는 일단 느려요. 두 번째는 드론의 실질적인 파괴력도 미사일이나 방사포보다는 훨씬 더 약해요. 더구나 정찰 드론이 먼저 뜨면 네. 상대방은 눈 멀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먼저 기습 공격의 전 단계로 이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상대적으로 그 속도도 느리고 파괴력도 제한적인 드론을 처음부터 대규모로 운용을 해서 네. 기습 남침을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 이란 전쟁의 예. 교훈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배운 거다. 예, 미국 이란 전쟁을 처음에 보면 드론이 사용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아주 집중적인 정밀 폭격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 또 이거 어떻게 보면 드론 전술을 좀 배운 것 같은데 일단 저걸 1단계에 쓴다는 게 좀 잘못됐다라는 해석을 주신 거예요. 기습이 예. 아니고요. 일반적인 전투에서의 활용 시나리오라면 저거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미국 이란 전쟁도 그렇고 드론이란 무기 체계가 확 눈에 띄다 보니까 네. 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드론이라는 게 때로는 열세 있는 쪽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도 만약에요 저한테 예. 드론 1000개를 가질래 아니면 고성능 전투기 한 2대 가질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후자가 가능하면 후자 가져요. 그렇죠. 예. 그렇더라도 사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이 드론이라는 게 특히 이란이 쓴 드론이라는 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보면은 오만에 있는 한번 드론 시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자, 이란의 그 자폭 드론이 오만에 있는 그 연료 저장 시설을 저렇게 드론으로 공격해서 대거 피해를 입히는 장면이었고요. 자, 또 보면은 아제르바이잔까지도 저렇게 이란의 자폭 드론이 가서 공격을 했어요. 네, 조한모 박사. 그러니까 주변국까지 사실 물론 압도적인 화력이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변국에 이제 물귀신 작전을 쓰는 수단으로 저렇게 드론들이 쓰인 거거든요. 이걸 김정은도 눈여겨 봤을 텐데 혹시 유사시에 북한이 저러면 우리는 막을 수는 있습니까? 막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드론은 속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떻게 했죠?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을 해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폭격을 했거든요. 저 능력이 안 되니까 드론으로 처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공지전 개념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KMD 으로 보면 드론을 잡는 게 일단 레이저 천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BO 30mm 기관포, 그다음에 BO 복합, 천막까지, 그다음에 천호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째머도 있고 산탄총도 있고 저 정도는 사실 초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군사 목표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란은 지금 무방비인 민간 시설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적인 어떤 우리 방공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저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는 감안해야 되지만 전략적인 데미지 타격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우리가 2003년 12월에 북한 무인기 넘어온 것 때문에 이제 그건 못 잡았잖아요. 결국은 드론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들이 커지는 건데 그 당시는 뭐 북한 이 무인기의 추정 크기가 길이가 한 1.8 그리고 이제 그 날개폭까지 합하면 한 2 이렇게 됐어요. 네. 드론의 이 디자인에 따라 다른데 샤헤드 같은 경우에 지금 길이가 한 3.5 그다음에 전폭이 한 2m 정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2003년 12월에 날아온 건 크기로 보면 거의 독수리만한 크기예요. 거의 못 잡아요, 잘. 그래요. 예, 근데 샤헤드 정도만 크기가 키워져도요. 저게 어느 정도 경험만 쌓이고 충분히 연습으로 숙련이 되면 기존 방공망 가지고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됩니다, 물론. 저거를 대규모로 특히 요즘 얘기되는 AI 이용한 드론 소함 형식으로 운영하면 그건 정말 폭발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뢰 저거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두 개가 다르죠, 좀 샤헤드하고. 운영 개념이 다른 거예요. 샤헤드는 비교적이면 장거리 항속을 비교적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삼각 날개를 채택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쓰이는 거를 고려를 해서 만든 거예요.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김정은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드론을 공개했어도 너무 걱정하지는 또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이번 중동 전쟁을 얼마나 눈여겨보고 있을지 그걸 짐작해볼 만한 이번 훈련 영상이 하나 또 공개됐습니다. 보면은 왼쪽이 이번에 공개된 건데 오른쪽이 미국이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이란을 때리는 시설을 때리는 그런 타격 영상들인데 각도며 샷이며 조한모 박사님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 이거 상당히 이란과의 전쟁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동식 발사대를 때리는 장면이거든요. 각도며 차량이며 동일하게 지금 만들어놨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때린 거는 저건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때리는 건 저속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맞질 않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카피를 해서 상황을 재현했지만 그러나 운영 개념이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쯤 되면은 우리가 자폭 드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슬슬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저 자폭 드론이라는 걸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저희가 군사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이 러시아의 란쳇이라는 자폭 드론이고요. 오른쪽이 이번에 공개한 그 북한의 자폭 드론입니다.
자, 보면 외형만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결국 이래서 이게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 삼각 연대라는 걸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의 이 샤헤드 자폭 드론이요. 알고 보니까 러시아의 공장을 건설해서 여기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있고요. 이 러시아의 자폭 드론 란쳇이 북한으로 전수가 됐다면, 자, 이러면 이란의 자폭 드론 기술과 전술, 이것도 백승호 박사 결국 북한으로 어찌저찌 하든 간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이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산, 보급뿐만 아니라 전술까지 다 같이 하는 복합적인 그 드론 네트워크는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러시아, 이란,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샤헤드 그 137 그 드론이 처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 많이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공장이 러시아에도 지어졌지만 그 샤헤드 137 그걸 만드는 부품의 65%가 중국에서 지금 오고 있다라고, 중국에서 만든 부품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미 예. 구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냥 이런 구축이 됐다라는 것보다도 또 이걸 어떻게 운용, 그리고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전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금 예. 서로 이렇게 교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러시아가 지금 샤헤드 137이나 란쳇 같은 걸로 지금 여러 가지 어떨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이게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보병, 기갑, 그리고 드론이 같이 이렇게 운용되었을 때 어떨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냐. 이미 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기습 작전으로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을 이렇게 진행할 때 보병이 같이 운용할 때 가장 큰 살상력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말씀 주신 대로 이란에서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그런 정유 시설이나 이런 걸 타격하는 것, 그다음에 보병과 기갑 부대가 같이 운용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이게 이 드론이 같다라는 것보다 이 드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운용 기술 전술들이 네. 이렇게 같이 습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이 습득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겨냥한 듯한 이번 영토 점령 3단계 이 시나리오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폭 드론도 눈여겨봐야겠지만요. 이번에 진짜 김정은이 과시하고 싶은 거는 바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화력을 쏟아부을 신형 탱크인데 김정은이 어찌나 만족했는지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재심을 요란하게 뒤흔들며 돌격하는 철기들의 치열한 진격 모습을 통쾌하게 바라보시며 우리 군대의 기질적인 용감성과 배짱이 도도하게 전진하는 저 땅크들의 웅장한 기상에 다 응축되어 있다고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자, 사실 김정은 탱크 사랑이야 워낙 유명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거 보니까 아니 저렇게 김주애가 조종석에 앉아 있고요. 김정은은 탱크 모음통에 저렇게 올라가 있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아니 차도현 박사님 보시기에 이거 탱크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결국은 일단은 저거 자체가 그만큼 김주애의 지금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번 당대회에서 뭐 공적으로 후계자 지명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게 후계자라는 의미보다 저는 더 다른 데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 딸한테 계승을 준비할 정도로 나는 오래 할 거다. 네. 내 정권은 유지될 거라는 사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계속 건재할 거라는 걸 이 주민들하고 군에 보여주는 인민군한테 보여주는 효과도 있겠죠. 세 번째는 아마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의 어떤 일종의 모티브를 따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결국 이란이 지금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부상 정도도 확인되지 않는 모즈타바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항전을 이끌어가는 상징처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당 부분 이제 미국도 전쟁 목적 달성하기가 점점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한다라고 해도 그 항전을 이끌어 나갈 나의 이 후계자가 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거지만 내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충성을 내부 결집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고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아까 그 탱크 모는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김주애가 조종석에 떡하니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조 박사님 보시기에 일단 이 탱크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거 진짜 김주애가 모는 거 맞아요? 지금 저 안에 비상요원이 들어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런 모습이 왜 관찰이 되냐면 예. 북한에서 후계자를 내세울 때는 백도 혈통이어서다가 아니고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명분을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김주애의 위대성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다 여성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인민군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 군사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저 탱크를 아무리 쉬워도 13살짜리 2013년생에 운전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럼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아마 비상 상황에서 예. 우리가 운전 연수할 때도 옆에 비상 그 장치들이 있잖아요. 조교가. 네네. 그런 것처럼 안에 비상요원이 있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김정은까지 저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급브레이크 바른다든지 그럼 사고가 나죠. 我操，赶紧走！打起来了！我操！赶紧！我靠！战斗机直接打了！我操！直接战斗机！我靠！战斗机从头上飞过去，直接。 자, 이렇게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런데요, 이 전장의 판도를 계속 바꾸고 있는, 그래서 또 주목받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이란이 주변국을 향해서 이 공습을 퍼붓는 그 과정에서요, 이 드론을 전면에 지금 앞세우고 있기 때문인데 영상부터 하나 보시죠. 자, 저렇게 석유 저장고인데 불이 나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자, 이란이 지난 14일 오전에 자폭 드론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푸자이라 항구를 지금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드론이 일단 갔는데 요격은 됐습니다. 요격은 됐는데 그 드론의 파편까지 떨어지면서 저렇게 불길이 치솟고 불이 붙어서 원유 선적 작업이 중단까지 됐다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자폭 드론이라는 게 공격도 지금 공격을 하지만 저렇게 보면 요격을 한 뒤에 그 파편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란의 이런 자폭 드론 공격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에 올라온 이란 혁명수비대 SNS를 보면요. 자, 숨어있는 미군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대대적으로 또 경고까지 날린 거죠. 정말 난립니다, 정석수 작가. 네. 이란이 보낸 드론 때문에 뭐 주변국들이 거의 계속 긴장을 하는 분위기인데 대체 지금 이란이 몇 대를 날린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쟁이 끝나서 집계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드론 공격을 받은 곳이 이제 미 오함대 기지가 있는 바레인 그리고 이제 바로 해안 호르무즈의 건너편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인데 예. 오함대 사령부가 있는 바레인 같은 경우는 이란발 미사일 125기 그리고 예. 드론 211기를 요격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숫자가 발사한 숫자가 아니라 요격한 숫자. 그러니까 잡은 것만? 네. 그리고 예. 발사를 했는데 놓친 것도 있을 거고 명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무인 드론이나 미사일이니까 목표물에 못 가고 중간에 떨어지거나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것도까지 포함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경우는 푸자이라항 얘기도 나왔겠지만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미군 기지도 있고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UAE 국방부에 따르면 개전 13일째인 지난 12일까지 방공망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268발 네. 그리고 순항미사일 15대 그리고 이제 드론 1,514대를 요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14대? 네, 이 중에 이제 예. 일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한 천궁2가 이제 잡아내는데 요격률이 한 95, 96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예. 이 문제로 인해서 UAE 같은 경우는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6명, 부상자가 131명. 그리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제 이란의 어떤 여러 가지 기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술핵을 쓸까? 아니면 섬을 점령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UAE가 또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잡은 이란의 드론만 1,000대가 넘는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요격한 것만 1,000대가 넘는다는 거면 도대체 몇 대를 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이번 전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드론, 그중에서도 핵심은 아무래도 이 성능일 겁니다. 첫 번째, 자폭 드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작은 자폭 드론들이 미국과 지금 주변국들을 골머리 앓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급하강을 하는 드론으로 보이는 저 물체. 몇 초 뒤 저렇게 거대한 불길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치솟죠. 이게 이란이 오만에 있는 정유시설에 자폭 드론을 보내서 저런 피해를 입힌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바이로 한번 가보죠. 두바이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 영사관입니다. 여기 역시 불에 타고 있는데 이란이 자폭 드론 30대를 떨어뜨려서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바레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렇게 섬광처럼 굉장히 빠르게 날아온 드론이 건물을 순식간에 타격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바레인, UAE, 뭐 오만까지 곳곳에 드론을 다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 작가, 일단 이 자폭 드론이라는 게 아니 영상만 봐서는 화염에 휩싸이게 할 정도인데 위력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사실 아주 대형은 아니고 이제 분류를 하자면 이제 중형 드론에 가깝긴 합니다. 탄도 중량이 한 50kg, 그냥 전체 무게가 200kg. 근데 이제 문제는 항속거리가 2,000km가 넘기 때문에 원하는 2,000km? 대로 멀리 쏠 수 있는. 근데 이제 보시면 요격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피하거나 이렇게 이런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된 속도로 일정하게 날아가는데 속도가 대략 한 185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면적을 얘기할 땐 여의도 광장, 속도를 얘기할 땐 KTX 얘기하는데 대략 새마을호 속도 정도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빠른 거는 아닌데 문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 무기가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대량으로 사용을 했고 가격이 워낙 저렴했으니까. 두 번째, 이게 프로펠러가 뒤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떨어질 때 굉장히 요란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사람들을 가장 이제 두려워하게 만든 게 이제 그 공포인데 이건 이제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머리 위에 이 소리가 들리면 내 머리 위나 근처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정확히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이 샤헤드 136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개발하고 이제 러시아에 수출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충분히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 그러니까 뒤에 제트 엔진이 달렸다든지 아니면 폭발물을 더 많이 실른다든지. 근데 가장 최고의 장점은 가성비죠. 3천만 원짜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폭 드론은 사실 실제로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김 교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드론이라고 하면은 작은 그 드론이 이렇게 하늘에 나는 그런 드론을 생각을 하는데 이 자폭 드론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멀리 갈 수 있고 막 5만 바레인까지 간다고 하니까 탄도 중량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원리를 보시면 이제 사실은 군사용으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장난감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 민수용 엔진까지도 이제 결합이 가능합니다. 사실 4기통 엔진까지도 러우 전쟁, 저희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 때 활용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도 지금 전면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리가 굉장히 윙하고 요란하게 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공포가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 영사관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우리 광화문에 있잖아요. 벽수건 뒤에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어디를 때리든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공군 전력이 처음 투입되면서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파시스트 국가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없어지는 경계점. 지금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사이버로 일상생활과 전장의 구분이 없어지는 이 소리가 주는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365일 우린 전장 속에서 하는 공포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오는 건 강력한 리더십과 군수 병영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효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샤헤드가 중동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들이 단지 먼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북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리고요 말씀하신 가성비 3천만 원으로 60억을 때려잡는다. 이거는 앞으로 더 이상 자제해서 쓸 필요가 없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여기에 올인해서 북한을 포함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림을 지금 상징을 합니다. 조홍 박사님, 아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서 60억짜리 미사일을 쏜다라고 했는데, 조홍 박사님,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런 거를 이란이 언제부터 눈 떠서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란은 현대전, 대규모 현대전을 가장 긴 시간 동안 경험한 국가입니다. 왜냐? 80년부터 89년까지 약 10년간 이라크와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숙적을 했고, 그때 이제 드론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지금 샤헤드 136으로 대표되는 이란,
무인 자폭 드론이 본격화된 건 약 10여 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란이 그렇다고 첨단 군사 공업국도 아니고 네, 산업 그러니까요. 국가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드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란이 개발됐냐면 이란은 서방의 제재를 받으니까 네. 첨단 무기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비용 일반적인 상용 부품을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다 보니 네. 바로 샤헤드 136을 개발한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드론이라는 게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다만 새로운 무기가 나오니까 막는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60억이 왜 나오냐면 자, 만일에 드론이 넘어온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mm 비호 예. 기관포가 있고 비호 복합이 있고 또 천호가 있고 그다음에 천광이라고는 레이저가 있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또 LAM도 구축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는 가진 게 패트리어트거든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한 발이 60억이에요. 그리고 저 드론을 잡는다 하더라도 원래 탄도탄을 잡는 건데 고가에. 저렇게 한 발 패트리어트 한 발, 샤헤드 200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배인데 만일에 샤헤드 잡을 원래는 2발이 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탄도탄 날아올 때는 요격 못하면 바로 맞으니까 최소 2발을 쏘거든요. 아. 저 원리를 적용한다면은 2발을 쏘게 되니까 바로 4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나 저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예. 거고 실제로 이 적어도 요격 체계를 갖추게 되면 이스라엘은 저렇게 돈 안 쓰죠. 많이 써야 미사일 한 발당 아이언돔이 1억 정도거든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기관포를 쓰거나.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다르다. 다만 이번에는 전장이 넓고 무차별적이니까 예, 예. 준비가 안 되는 국가들은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샤헤드가 값도 값이지만 김 교수님, 이게 저공 비행을 해서 더 잡기 어렵다는 이건 무슨 얘기죠? 기존에 저희가 소위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한국의 예. 삼축 체계. 이거는 사실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잡기 위해서 고고도 비행 체계를 막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죠. 네. 우리 수많은 뭐 그래프들 방송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근데 지금 이 드론은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 근접해서 소위 대사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까지 때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별로 방공법 체계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 군비 통제 체제, 국제 어떤 레짐 조약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상태에서 예. 조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지금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이 다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100m 상공 저공 비행에서 목표를 도달하는 것도 놀라울 뿐더러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공 시스템이 앞으로 이제 얘기할 아이언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불비하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상공에 끝도 없이 퍼져나갈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방공 체계 자체는 지금 거의 백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아니면 있습니다. 100m 상공에서 저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 이런 드론, 자폭 드론 이후에 이제 등장으로 전장에서의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전장 전략이 달라졌다. 첫 번째, 섞어 쏘기 전략이 생겨났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섞어찌개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드론이 나오면서 사용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레이더로 볼 때는 사실 이게 드론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이제 순항미사일인지 이게 처음에 멀리 있을 때 못 잡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각자 잡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을 잡을 때는 청음조랑 그다음에 블릿이라고 하는 이제 가성비 좋은 이제 대드론 요격 장비 이용해서 요격을 하는데 이건 이제 지상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미사일 날라오면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은 별도의 방어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극한의 준비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는 쪽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결국은 뚫리게 되는 거고 뚫리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김 교수 얘기대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은 기존의 미사일을 막는다고 해도 이 드론은 낮고 그다음에 속도가 오히려 느린 게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는 게 낮은 속도의 드론을 잡으려면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도 이걸 전투기를 동원했다가 네. 전투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UAE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파치를 동원해서 공격하다가 파편 때문에 아파치가 추락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히게 되고 이런 부수적인 피해가 이제 전쟁 전략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 텔아비브 상공을 보면 저렇게 드론이나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막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네, 네. 저 가운데서 김 교수님, 그러니까 섞어서 저렇게 쏘면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뭐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방공망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아이언돔도 이것 때문에 흔들렸다는 얘기가 있네요.
사실 다층 구조를 막기 위한 게 아이돔 시스템인데 드론을 미끼로 지금 사용하는 거죠, 사실. 미끼로? 예, 미끼로 섞어서 쏘면은 사실 미사일을 주로 잡기 위해서 굉장히 절제된 전쟁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영화에서 보여듯이 막 쫓아가서 이제 잡잖아요. 네. 근데 드론이 막 섞여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드론 자체를 잡으려고 만든 거긴 아니기 때문에 미사일을 주로 타격은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아이언돔을 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것들을 막 섞어서 쏘면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다중 체계에서 여기를 맞추고 하던 아이언돔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붕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섞어 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효과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또 방공무기 시스템들을 고려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죠. 아니 저러면은 저게 지난해 6월이지만 조 박사님 예. 이미 이 전장 지금 전장에서 저 섞어 쏘기가 일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미 섞어 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칼이 있으면 창도 있거든요. 예.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각국의 방공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AI 분석 체계를 도입을 하게 되면 드론과 탄도미사일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네. 그러니까 60억짜리 패트리엇으로 3천만 원짜리를 쓸 일이고 없는 거고 그러면 또 창은 또 개발되죠. 그러니까 샤헤드 136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했고 예. 요걸 개량한 게 계란2거든요. 러시아는 여기 폭발력도 키웠고 여러 가지 사거리도 키웠고 복합적인 AI 시스템도 장착을 하고 근데 이 샤헤드 136을 이번에 미국이 개량을 한 게 루카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계란2를 러시아 개량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진 첩보로는 러시아 계란2가 이란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다시 역으로. 역으로?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계속 그러면은 뭐 샤헤드도 그렇고 상대국 거를 다시 갖고 와서 우리가 또 만들고 이걸 또 다시 개조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예. 계속 드론은 지나가고 있고 방어 체계도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드론 체계, 방어 체계 막아줄게라고 제안을 하죠. 왜냐?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많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방어 체계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수많은 드론을 공격을 해도 피해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론이 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피곤한 무기 체계로 새롭게 등장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창과 방패가 끊임없이 상호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호 개발되고 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잠깐 짧게 짚어볼 만한 게 김명준 교수님. 이렇게 섞어 쏘기 전략이 막 있다 보니까 이런 복합 공격 이런 거에 주목을 받는 게 우리 천공2예요. 이거 잘 잡습니까? 뭐 이번에 거의 제일 떴죠. 사실은 96% 정도 잡았습니다. 이거 뭐 우리 방공 무기 체계 역사에서 이거보다 좋은 홍보보다 없죠. 너무 슬픈 상황이지만 천공2의 위력만 과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 한계가 있어요. 사실 말씀드린 비용 문제도 있긴 합니다.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3분의 1이 싸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억대 미사일이죠. 이거를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딜레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항공기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공대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걸 구성했기 때문에 사실 드론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천공 같은 것들이 원래 시스템 설계 목적하고 맞지는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거보다 작아지면, 샤헤드가 현재 크기보다 작아지면 원래 목적은 항공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한계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예 다른 무기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천공2가 그래도 서방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방공 체계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니까요. 네. 그 패트리어트는 지금 아주 오래전에 개발됐잖아요. 수십 년 전에. 예. 초기 요격률은 30에서 40%도 안 됐어요. 아 초기에는. 네. 그러니까 계속 예. 써보고 개량해서 지금 90%가 넘는 건데 천공2는 처음 데뷔해서 96%인 거죠.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다. 96%. 그러니까 물론 천공2 예. 96%를 공식 발표는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나 사실이라면 패트리어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장벽을 한꺼번에 뛰어넘었다. 퀀텀 점프를 한 번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론을 잡는 천공2까지. 그런데 아까 이제 드론 상대국 거를 들여와서 또 만들고 이 드론이 또 상대국에 가고 이런 식의 방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일종의 보면은 이라는 샤헤드 드론을 미국이 가져와서 루카스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죠. 네. 근데 이게 외형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예. 이러면 상대국 저렇게요. 너무 비슷한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네.
그냥 교란 전술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왜 저렇게 만드냐면 저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비행체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네.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샤헤드 136이 사실은 상당히 베스트셀러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저 델타핵부터 프로펠러부터 탄두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잘 만들었죠. 중요한 건 저게 그렇게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고 값이 싸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알리테무, 알리바바에서도 다 주문해서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제재 국면에서 이란이 저런 걸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섞어 쓰고 또 비슷한 걸 날려서 피하 식별을 또 어렵게 만드는 이런 드론 전술들. 그러자 미국이 이란의 이런 드론들을 좀 잡기 위해서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겁니다. 미군 병사들이 만들었다는 드론 요격 시스템을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개발한 메롭스라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드론을 이제 식별을 한 뒤에요. 이게 접근해서 오면은 요격을 할 수 있는 건데 저게 소형 차량 안에도 이제 실릴 정도로 굉장히 또 기동성이 높고 인공지능을 또 활용해서 자율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The system that you'll see today has had over 1,000 kills of shaheeds, and it has been very effective at killing the shaheeds. So it is the reason we are using it is I won't say it is one of the best systems that we have information on right now to kill those one-way attack drones. 그러니까 이게 저가 드론 잡겠다고 워낙 고가 이제 미사일을 계속 낭비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미국도 이제 저런 저가의 요격 시스템까지 우리는 만들겠다면서 개발을 하고 나섰네요. 지금 가성비 전쟁입니다. 예.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언 돔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하게. 여기 아이언 빔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레이저입니다. 그 레이저가 가장 가성비가 좋거든요. 네. 우리도 천광이라는 걸 실전에 배치했는데 지금 샤헤드 136에 3천만 원 하거든요. 근데 천광은 한 발 쏘는데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성비 싸움이다. 가성비 싸움이다.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기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왜냐 드론 체계는 이게 수만 대, 수십만 대 활용하는 게 일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도 수십만 대까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성비 싸움이고 누가 값싼 요격책을 개발하느냐 그리고 지속 발사가 가능하느냐 네. 이 싸움이 되는 거죠. 김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요격 시스템도 있지만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언 빔? 뭐 그렇게 해서 레이더로 잡을 수 있으면 그건 더 싸겠어요, 값이? 예, 지금 뭐 3달러, 4달러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아이언돔도 한 방에 수천만 원 정도 얘기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거의 뭐 막 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언빔 자체도 이제 해군용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개발은 돼 있는데 이거군요, 이렇게. 예, 아이언빔 대체 화면 보시듯이 네. 지금 저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보면은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 관련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 자체도 이제 사실 약점이 없는 건 아닌 것이고요. 작년 12월부터 이제 배치가 된 이스라엘 시스템이라고는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약점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가성비는 확실히 아이언돔 시스템이 대규모 미사일을 맞추는 걸로 유명했다면 이거는 가성비로서 3달러, 4달러 가격에 맞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근데 아직 이번 전쟁에서 저게 쓰였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쓰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에 맞는 건 없는 게 아직은 기상 여건에 따라서 레이저 무기는 영향을 받아요. 아, 기상에 따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레이저 빔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3달러, 4달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전기값입니다. 전기료. 축전을 한 번에 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0.001초에 그 완샷 완킬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길면 한 1, 2초간 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레이더까지 아직 좀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정 작가. 네. 아직은 드론은 네. 기술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그럼 드론 잡는 드론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가 가장 이게 방패로서의 해답이라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상 여건, 그 다음에 전력 장치라는 게 탄이랑 포탄 이런 거랑 다른 급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배치된 무기 체계가 어떤 말썽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블릿이라고 부르는 이제 신형 이제 대드론 방어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헬리콥터형처럼 이렇게 띄워놓고 저게 드론 잡는 드론인가요? 네, 저게 드론이 오는 길목을 저렇게 막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청음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그 드론이 날아오는 소리라든지 감지를 한 다음에 저걸 조종해서 이제 갖다 맞추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최첨단은 아니고 저걸 조종하고 탐지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저걸로 이제 드론을 잡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가성비가 네. 차이드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가성비 전쟁에서는 또 앞서가고 있는 거죠. 네. 저렇게 드론이 계속 이제 진화하니까 뭐 요격 시스템에다 드론 잡는 드론에다 레이저 빔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요. 문제는 공중 지상에서만 막는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의 한 항구입니다. 자, 정박해 있던 군함이 보이실 텐데요. 저 군함이 갑자기 이제 영상을 보면 저렇게 폭발을 합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의 수중 드론이 3,000톤 규모의 러시아 잠수함에 자폭 공격을 하는 장면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 공중만 아니라 물에서 나는 드론, 수중 드론의 위력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왜 그 놀랄 놓자냐면요. 네. 그냥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보이죠? 방파제거든요. 네. 저 방파제를 이리저리 뚫고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드론에 자 이렇게 됩니다. 1세대 드론은 그냥 드론. 2세대 드론은 여기다 적외선이나 첨단 장비들을 다는 게 2세대 드론이고, 그다음에 광섬유 드론도 왜냐하면 드론은 재밍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탄 쪽으로도 잡거든요. 요게 이제 2세대 드론이거든요. 이걸 피하는. 3세대가 뭐냐면 바로 AI입니다. AI를 심어놓으면 저게 AI거든요. 네. AI를 심어놓으면은 파이어 앤 포겟이라고 그래서 그냥 보내면 지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중 드론도 AI, 그러니까 물속 하늘, 그다음에 이제 지상의 드론도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그냥 자동차처럼 다니는 드론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 시대는 확실하다. 그러나 드론이 최첨단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모든 국가들이 개발할 수 있고 이제 끊임없는 이제 드론 전쟁이 시작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저 드론 잠수함 하나에 수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천억 원이거든요. 수천억 원이 수억 원짜리 드론에 날아가는 시대가 온 거죠. 게다가 드론이 이게 저가에 또 여러 대를 띄울 수 있으니까 이럴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이번에는 대만 상공의 가상 모습 저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AI로 생성된 영상인데 수천 대의 지금 드론이 저렇게 대만 상공 위를 덮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비해서 미국이 저렇게 수천 대의 드론과 무인 함정을 일종의 뭐 벌떼처럼 동원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전략, 이른바 미군의 지옥도 전략 개념을 저희가 지금 AI로 보여드리는 건데, 김 교수님, 한 대만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벌떼처럼 날리면 어떻게 막아요? 예, 사실 이제 저런 상상의 영역들이 현실화될 줄 몰랐는데 예. 수년 전에 제가 토마스 햄스 박사라고 미국 국방대 교수랑 이런 벌떼 드론 전략들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게 러브 전쟁 전이거든요. 그때 이런 벌떼 드론 얘기를 벌써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이라든가 이런 다량의 저가 생산이 유리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에 좋은 무기다라고 그때 이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벌떼 드론 전략 지금 실현될 수 있는 게 임박했고요. 그렇군요. 사실 벌떼 사단, 뭐 벌떼 드론 예. 대대 이런 것들 아마 창설이 되는 것들이 곧 다 보실 수 있는 장면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화가 북한의 소형 드론, 중국의 초소형 드론 등등 구체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들을 저희가 화면을 그래요? 통해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 작가, 지금 네. 북한 상황 안 짚어볼 수가 없겠어요? 북한은 맞습니다. 지금 드론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죠? 아주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게 비대칭 전력으로 가장 이제 북한이 먼저 개발했던 게 사실 예. 핵무기일 거고, 근데 핵무기는 정치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제한이나 네. 한계나 아니면 이걸 사용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비난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도 한 30년 전부터 무인 드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샛별이라고 분류되는 이제 그 무인기, 샛별. 네, 이 네. 보면은 이름은 이쁜데 전혀 이제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미국에 비슷한 드론이 있긴 한데 이걸 그대로 거의 복제를 해서 저건 대형의 정찰 드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호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대형의 그러니까 고고도로 날아서 이제 정찰을 하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북한 방송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샛별 9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리퍼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드론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거는 샤이드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개란이 됐고 그다음에 다시 미국에서 루카스가 됐는데 샤이드 자체도 원래 개발한 게 아니라 다시 족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 교수님, 아까 잠깐 광화문까지 언급을 해주셨지만 북한의 드론이 이 정도라면 유사시에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방어 수준과 드론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뭐 아미 타이거 때부터 연습은 준비는 해왔죠. 예. 기억나시지만 미래전 준비. 안기백 장관님도 취임할 때 수십만 드론 전사 했더니 뭐 저출산인데 뭐 무슨 드론 전사 얘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준비 자체는 오래 했습니다. ADD랑 방산업체 쪽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토론 자체를 무슨 자폭 드론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개발은 중에 있고요. 물론 방산 수출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밀로 비닉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준비는 되고 있고 실전 배치해서 실험까지도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일들도 있잖아요. 드론 관련 그런 것들이 조금 제한 요소로 작용하긴 하는데 여하튼 우리 수준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민간 시설을 드론으로 우물풍선 때 우리가 당했듯이 예. 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넣고 지금 이란 전쟁의 교훈을 많이 적용해야 될 때입니다. 참, 이 생각을 들으니까 우리도 정말 철저히 또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지금 중동 전쟁의 판을 바꾸고 있는 한번 드론 이야기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When crazy people have nuclear weapons, bad things happen.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질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 김여정이요. 오늘 아침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 보면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노름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됐고 그걸 두고 저런 반응을 좀 낸 건데 박 교수님. 그러니까 속내는 북한의 지금 속내는 미국과 이란 전쟁도 염두에 두고 저걸 냈겠죠?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적대적인 반미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지금 교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다면 실상 남아 있는 것은 그 이란 이제 이후에 쿠바 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쿠바 그다음 북한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있고 근데 특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여정이 본인의 이름으로 담화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한미가 훈련을 하거나 혹은 한미일이 훈련을 하거나 항상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그 9차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신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데 다만 조건 중에 하나가 이른바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 바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이제 김여정의 줄곧 내왔지만 다만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김여정의 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 총무 담당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김여정이 냈다는 건 나름대로 수위 조절한 겁니까? 김여정이가 냈다고 해서 수위 조절이라고 보기에는 총무부장이지만은 여전히 남북 관계와 대외 관계는 김정은이가 자기 동생인 김여정을 통해서 이제 다가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냈고 이번에 수위 조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김여정 담화 내용에 이란 전쟁이라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북한이 현재 이란 전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게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란 전쟁을 지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전쟁 방식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라크전이나 걸프전에서는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도자를 제거했는데 지금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은 전쟁을 시작할 때 네. 바로 최고 지도부 제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에서는 대단히 두려운 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건 일단 피하자. 이것이 지금 북한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도자를 제거하는 트럼프의 방식 때문이라도 예. 지금 트럼프의 심기를 좀 건드리지 말자. 이런 예. 취지가 읽힌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과 이란 전쟁 국면에서 이제 김여정이 물론 담화를 냈지만 지금 그 담화를 내면서도 속내가 복잡할 사람은 따로 있겠죠. 바로 김정은입니다. 자, 보면은 그런데 김정은이요. 하메네이 폭사 이후에도 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지난 1일에는 시멘트 공장 갔고요. 3일에는 저격수의 날에 가서 사격 경기 보고 최연호를 시험 참관하고요. 저 땐 또 배도 탔더라고요. 보면 또 4일에는 저런 이제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도 참관을 하고 공연까지 김주혜를 데려가서 본 겁니다. 아니 박 교수님, 이전에 아버지 김정일 생각하면은 미국이 이렇게 군사 행동을 하면은 어지간해서 수면 위로 잘 안 올라왔던 걸로 저를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전쟁 중에 이 상황이면은 김정은의 본인 경우도 좀 예민할 법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상생활, 현지 예.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애써 태연한 척하는 것이고 또 이른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도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어쨌든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도자들이 제거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잠적을 한다든지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겁먹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예. 전달될 수밖에 없고 혹은 김정은이 안 나타나면 늘 얘기가 되는 것이 김정은의 건강 문제죠. 또 그런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원래 계획됐던 것, 심지어는 부녀자의 날에는 주회까지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상을 함으로써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자신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군사적인 억제체가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또 한번 보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뭐 건강 이상설이나 겁먹었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론 경호가 신경은 쓰이겠지만 일단 공개 행보는 계속 하는 거다. 이런 설명을 또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런 공개 행보에서 이제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은 그 심리도 어느 정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행동 심리 분석가에게 공개된 김정은의 행보에서 포착된 심리를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불안을 오히려 덮는 방식으로 하면서 권력을 조금 더 촘촘하게 연출하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종이를 들고 와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누군가한테 쓴 편지를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를 읽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일 때도 오히려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본인을 살짝 낮추는 형식으로의 연출이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리설주와 주혜와 같이 동반하면서 같은 자리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수록 이제 권력 이외에 사적인 영역도 우리는 안정되어 있다라는 이런 상징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사적인 부분 모두 우리는 이제 안정이 좀 되어 있다 이런 시그널을 일부러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태효님 보시기엔 어때요? 예, 옳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김정은이 공개 행보가 지난 시기 평시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주 태연한 이런 모습을 이제 국제사회에 보내주면서 북한은 아주 정상적인 모든 일상이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저런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는 더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더 불안하다. 오히려 더 공개 행보라는 게 더 불안해 보인다. 예. 예.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자신들과 또 비슷하게 핵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공습을 받은 이란을 보는 속내가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러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또 많을 텐데 지금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김정은이 지키고 싶은 것. 자, 첫 번째는 바로 핵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과 이제 핵 협상을 하다가 결렬된 뒤에 결국 공습으로 이어졌기 때문일 텐데 일단 트럼프가 바라보는 북한의 핵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이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핵 파워다. 북한을 일종의 핵 파워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대혁 평론가. 일단
북핵의 그 개발 단계가 트럼프 인식에는 이란보다는 좀 더 고도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관련된 발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공개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돌려서 많이 핵보유국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는 좀 지금 차원이 다른 거죠.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사실 공습이 진행된 거고 북한은 뭐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핵무기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땐 최소 127개에서 150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화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지금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추정치가 작년 추정치가 한 150여 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이란이랑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이란은 제로였고 북한은 15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섣불리 지금 북한의 핵과 관련된 뭔가 군사작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23년 초에 그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최연함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발사 수단들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핵시설들 지도 그래픽 한번 다시 볼까요? 보면은 사실 북한을 가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긴 합니다만 보면은 지금 뭐 구성에도 있고 영변에도 있고 강선에도 있고 이렇다라는 건데 아니 박 교수님 사실 지금쯤이면 공습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북한이 더 숨겨놓지 않겠어요?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은폐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그렇게 큰 시설이 필요치 않고 그럼에도 우리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비밀 시설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김정은에게 이 시설들을 다 한꺼번에 사찰을 받고 폐기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김정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미국이 또 한국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감시 정찰의 능력으로 보면은 일정 수준 확인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것이 이제 소규모 시설에 은폐가 가능하고 은폐가 쉽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들어가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이 만약 일순간에 어떤 전력이 들어간다면은 이를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조금 전에 나온 3개 시설이 있고 나머지에도 한 2개 정도 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란의 이런 상황을 보고 김정은은 이것을 좀 더 깊숙한 곳에 혹은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도 있다. 물론 만약에 이제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또 이란이 공습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짚어보자면 태 의원님,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나탄즈, 뭐 포르도, 이스파한 뭐 이런 여러 가지 핵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노린다면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은 이란은 핵 물질을 지금 만드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그런 핵 물질을 만드는 걸 이번에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핵 물질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그 물질로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서 실전 배치하고 있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저렇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농축 시설을 타격하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미사일 기지들을 먼저 선제 타격해서 핵 미사일이 단 한 발이라도 우리 한국이나 일본, 미국으로 날아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저는 미국의 최우선 순위다. 그래서 이란 전쟁에 접근하는 미국의 방식과 또 북한에 접근하는 미국의 방식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이란 전쟁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라크 전쟁 끝난 이후에 북한의 군사 전력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보고 북한이 앞으로의 전쟁은 김정일이가 알 전쟁이다. 미사일 전쟁이다. 그래서
공군력은 좀 포기하고 그때부터 대량 미사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을 보면서 지금 이번에 김정은의 공개 행보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시멘트 공장입니다. 그러면 왜 시멘트 공장을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갔느냐? 지금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김정은의 집무실은 미국의 방커바스터 가지고 타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같은 거 지하 100m 이상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아무리 때려도 이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산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란에 지금 뭐 포로드라든가 나타난지 핵시설을 때리고 있는데 평균 이제 이란의 핵시설은 산악의 100m 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때려서 미국이 제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북한이 만들어놓은 모든 이거 지하 핵시설 무의미하죠. 연이어 방커바스터로 같은 지점을 때려서 파괴한다면 그래서 이제 향후 앞으로 북한은 더 추가적인 지하 핵시설 더 깊이 더 두껍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멘트. 철과 시멘트죠. 그래서 시멘트. 그래서 저는 제가 시멘트 공장 갔다 왔을 때 북한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지하 핵시설은 이란 전쟁을 통해서 무의미하다고 봤다. 다음 하나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있는 그 집무실 이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입니다. 이걸 1980년에 제가 국제관계대학 다닐 때 당 간부 양성기관 이하면 당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이 청사를 지었어요. 지을 때 슬로건이 뭔가면 핵 발전소보다 더 든든하게 지어라.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게 뭔가면 지상에 있지만은 핵 발전소들이 지상에 있습니다. 이걸 그 어떤 공군기란 미사일을 때려도 핵 발전소 파괴 못하니까 그 정도로 짓자해서 그렇게 두껍게 지었는데 이번에 결국 이란 최고지다 하메네이 자기 집무실에서 회의하다가 결국 때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뭐 특각이라든가 지하 벙커라든가 집무실 다 무의미하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이 바라보는 건 시멘트, AI 기술, 그다음에 드론이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군사 전략과 많은 이제 군사 지하 핵시설 건설이 저는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김정은의 시멘트 공장 행보에 이런 숨은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을 또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벙커버스터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만에 하나 이제 가상 상황이지만 대비 차원에서 짚어보면 미국이 과거 전례를 한번 생각해보면 김대영 위원 혹시 북한의 핵시설들을 상대로 뭐 특정 무기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제거할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짜놨을까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포로도 시설 타격했던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렇게 이제 B2 포켓 같은 데서 GBU-57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강의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란과 북한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차 설명드리지만 이미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단순히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핵탄두, 그다음에 핵물질 이거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미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 연합 연습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의 한미 연합 연습을 보면 실제로 한국에 있는 미 육군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특정 핵기지를 가상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핵물질이나 아니면 대량殺伤 무기, 거기에는 뭐 화학 무기도 있을 수 있고 생물 무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훈련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당시 이제 또 이란을 타격했을 때 저희가 가상 영상들까지 보여드렸는데 태 의원님, 그럼 이 정도면은 이렇게 세 분이 말씀하실 정도면 김정은도 지금 다 당연히 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핵무기들 어디로 다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김정은이? 그 상당히 이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은 다 산악이나 지하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은 이렇게 숨겨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특징은 다 이동형입니다.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테리라는 발사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기차, 발사 기차에다 실어가지고 그것이 위성에서 봤을 때는 더 화물을 실은 기차인지 아니면 사람이 탄 객차인지 분간할 수 없게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이동형 이런 미사일을 얼마나 더 많이 이제 시설들에다가 은폐하겠냐.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이 터진 다음에 김정은이가 찾아간 것이 바로 최연호 군함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지금 핵 동력 추진 잠수함도 만들겠다고 해서 향후 북한과 같이 자그마한 영토에서
핵 미사일들을 숨기는 방법은 결국은 이젠 바다밖에 없다. 여기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향후 앞으로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들을 바다로 저렇게 선박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 동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이제는 지상이 아니라 바다 깊숙한 곳으로 숨기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저러면서 저렇게 미사일을 5발 정도 쏘는 것까지 영상으로 연달아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정도라는 건데 김정은이 지키고 싶은 게 핵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김정은 본인의 신변이겠죠. 그럴 만도 한 게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앞서 트럼프가 마두로 체포하고 하메네이 제거한 게 굉장히 빨리 했잖아. 이게 다 미군의 정보력 때문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참수작전의 가장 큰 변수는 주변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메네이도 1시간 만에 제거가 됐고 지금 영상으로 나오지만 마두로는 2시간 만에 미군의 특수부대에 체포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표적 동선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과 전통적인 정보원이 결합이 되면 이러한 전격적인 작전이 가능한데 아마 지금 이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건 자기 주변에 혹시 미국과 한국에 그런 정보원이 있지 않을까? 첩자가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불안감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숙청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뭔가 뒤집어 씌워서 그 주변 인물을 또 숙청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숙청까지. 근데 일단 하메네이랑 마두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침대에서 체포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하메네이는 집무실에서 회의하다가 폭사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정은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김정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큰 의문이죠. 저 자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어디에 있을지가 대단히 궁금하고 실제 북한 내부에서 정말 최고위층들도 김정은이 집무실, 실제 집무실이 어딘지 또 몰라요? 집이 어딘지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태연님 모르셨어요? 저도 모르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가 북한 언론을 보면 항상 나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양시에서 김정은이가 차 타고 지나가는 거 볼 사람이 거의나 드뭅니다. 왜냐하면 외곽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모두 지하 터널을 통해서 사무실까지 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조차도 평양시에서 김정은이가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 봤느냐 하면 봤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없죠. 이 정도로 지하 터널이 아주 치밀하게 이제 북한 수도에 이제 있습니다. 저렇게 금수산 태양궁전 밑에 지하 터널이 저렇게 지나다닐 정도로 많이 파놨다는 건데, 근데 태연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보력도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북한의 지하 벙커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대략 알고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뭐 새로운 벙커나 새로운 대피로를 팔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대단히 이제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느낀 바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하 벙커와 터널을 또 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숨길 수 없는 게 그 입구는 위성에서 포착이 가능해요. 어차피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서는 어디에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밑의 내부적인 그런 이제 설계라든가 그 네트워크망은 미국도 좀 대단히 알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미국도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사실 이런 작전 과정에서 아까 김대영 위원이 설명해 주신 거는 휴민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얻는 그 정보력의 힘을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휴민트, 대북 정보력,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많이 축소가 됐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북한이 3년 동안 완전히 국경을 봉쇄해서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휴민트 자체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이후에도 철저하게 지금 국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을 통한 그런 정보 획득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의 정보력이나 한미의 정보력이 약해졌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대체 수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음성 신호로 잡고 있는 시긴트라는 것들이 있고 위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늘 생각나는 게 수년 전에 한번 김정은이 한 달 동안 안 나타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CNN을 비롯해서 미국 방송들이 김정은 유고서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때 일기 때였는데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김정은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말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자기는 알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잠적했을 때도 미국은 정보력을 갖고 김정은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은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산에 있었거든요. 그런 정보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시긴트, 음성을 활용한 정보력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김대중 의원 잠깐 언급했던 건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측근부터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을 또 가까이서 아시니까 어때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일단 이거 이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김정은은 북한을 좀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4월 달 이제 김일성 생일을 맞으면서 하기로 되어 있던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를 오늘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평양에 도착해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겠습니까? 뭐 길거리에서 물도 주고 평양시 여러 것도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이 동성이 나갈까 봐 일단 취소했고요.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김정은이가 최측근부터 이제 친다고 했는데 하노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로 끝나니 김정은이가 정보가 이거 샜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샜겠는가 해서 최측근을 이제 쳤는데 그의 대표적인 신뢰가 미국을 담당했던 북한 한성열 부상과 중국을 담당했던 김성열 부상 2명을 청살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그들이 중국이나 미국의 스파인지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김정은이가 의심하죠. 바로 그런 사례가 또 있었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보면은 사실 이런 상황을 미국이 좀 만들기 쉽지 않은 건 이란과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와요. 실제로 보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북중 여객 열차가 6년 만에 모레부터 재개된다는 교도통신 보도인데, 그러니까 태 의원님, 김정은 입장에서도 신변이 위협을 받더라도 내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보도가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이란 전쟁의 영향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김정은이가 대단히 러시아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을 느끼면서 중국과도 이제는 똑바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열차도 재개하고 또 김정은이 청비서로 이번에 당대회에서 다시 추대됐다고 해서 시진핑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축전에 대한 답장을 오늘 긴급 이제 중국으로 보내면서 갑자기 이란 전쟁 이후에 달라진 동향이 러시아로부터 중국 쪽으로 좀 빨리 돌아서려는 이런 여러 가지 동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입장에서 지켜야 할 게 핵과 신변이라면 이거를 지켜줄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사람 바로 트럼프일 겁니다. 트럼프가요 2기 집권 이후에 줄기차게 이렇게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 다시 연락해보겠다.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김정은 만나러 다시 오겠다. 태 의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게 이제 러브콜일 수도 있지만 이란이 핵 협상 결렬 후에 공습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러브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본인을 직접 자극하는 건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으로서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우중은 분명 있는데 그 시점이 그럼 언제겠는가 이게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지금 4월 트럼프의 방중 기간에 전격적으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4월 방중 기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때릴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란을 때린다. 그런데 4월 달에 김정은을 만난다면 이란 전쟁이 아직 종식도 잘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전 세계가 트럼프에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북한 핵은 어떻게 되는데 그럼 없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트럼프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서도 지금 이란 전쟁 상황에 당장 만나는 건 그렇고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상황에서 만나면 마치 자기가 쫄아서
트럼프에게 엎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전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상황은 좀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김정은은 지금 최대한 트럼프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노력하는 듯합니다. 지난달 노동당대회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박 교수님. 트럼프가 받을까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글쎄 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백악관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런 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워낙 북한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지위 결국은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구축 협상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물러나서 모든 의제를 얹어놓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트럼프가 만나서 만약에 협상이 시작이 된다면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또 그 와중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갖고 있는 미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근데 다만 만남이 이뤄지는 거는 저도 태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 이란 전쟁에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란과 북한은 늘 미국 내에서도 서로 비교가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핵을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변수가 생겼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중동 정세 속의 김정은의 복잡한 속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장비 병력이 대거 차출되면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비 태세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북한이 공개한 겁니다. 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이다. 그런 최연호라는 이 구축함이 이번에 운항을 시작했다라면서 김정은이 저렇게 당당하게 탄 모습까지 공개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예, 최연급 구축함은 그 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그 함대지 탄도탄까지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 하는데 뭐 북한 최신 함정인데요. 아직까지는 성능청에서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신 함정을 많이 모방해서 건조한 함정으로 뭐 미사일 캐리어 같은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니 한 발만 쏜 게 아니고 보면은 한 발, 두 발, 또 이어서 세 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네 발. 보면 이게 한두 대의 발사관이 실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발까지. 자, 그런데 이게 마치 트럼프를 보라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일단 저 자리에 김정은이 러시아식 모자라는 걸 쓰고 나왔습니다. 이게 샤프카 모자라고 하는데 러시아 전통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고 저 모자요. 나 푸틴이랑 더 친하다. 마치 이런 걸 의식하려는 듯 러시아와 초밀착하는 관계를 과시하려는 듯 저런 모자를 쓰고 나타났고요. 게다가 더 의미심장한 거는 요즘 아니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지금 군함에서 계속 미사일 쏘는 거를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지금 미국이 함정에서 군함에서 쏘는 미사일이고요. 오른쪽이 북한이 쏘는 미사일입니다. 딱 봐도 육안으로 봐도 비슷해 보이죠. 자, 저 정도로 북한이 우리도 이런 거 쏠 수 있다 마치 과시를 하려는 듯한데 박 교수님 이거 일단 오른쪽에 있는 북한 순항 미사일 이거 핵 탑재도 가능해요? 그렇죠. 전략 순항 미사일 만든 것 자체가 이 9차 당대회 이제 방점을 핵무기 차원에서 방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를 결합한다, 통합한다. 그 통합하는 핵심적인 자선이 5,000톤급 최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연함이 작년에 2척을 진수시켰고 아직 전력화는 안 되는데 올해 또 한 척을 또 건조하겠다고 지금 해서 건조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핵심 전력으로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해군의 핵무장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9차 당대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핵무기를 선제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시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 공격으로 쓸 수 있는 함정을 현시한다. 그래서 이란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다른 점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 외에 이란은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없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동맹이다, 동맹. 내 뒤에 러시아가 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 나서서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은 최고 지도자는 하메인이 최고 지도자와 다르게 당당하게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란과 다르게 내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는 듯 저 러시아 전통 모자까지 쓰고 구축하면 저렇게 옳은 모습을 당당하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마선생님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외교관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보면은 통상적으로 미국이 대외 군사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면은 신변안전 위협 때문이라도 김정일 생각을 하면은 좀 잠행을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북한으로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자기들 목적에 부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개 행보를 통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일은 잠행을 해왔지만 나는 아버지와 좀 다르다. 정면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게다가 트럼프 역시도요. 김정은을 겨냥한 듯 이런 발언을 날렸습니다. We're doing very well on the war front, to put it mildly, I would say. Somebody said, on a scale of 10, where would you rate it? I said about a 15. I think we have great support. When crazy people have nuclear weapons, bad things happen. 자, 트럼프가 보면은요. 이제 김정은은 핵 파워, 북한을 일종의 핵 파워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연달아서 이렇게 핵 능력을 가진 세력으로 인정은 해왔지만 결국 트럼프의 결론은 미친 사람들이 핵을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아니 이거 보겠습니다. 이건 뭐 마치 김정은 들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김정은도 이제 나와 핵 협상을 준비해라 이런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핵을 가지면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서 왜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이란 참수 작전을 해서 미국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었는가, 왜 쓸데없는 전쟁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란의 하메니 정권에 대해서는 미친 사람들이 핵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데 핵을 가지면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얘기했습니다. 스마트 쿠키라고. 김정은 똑똑하다. 난 좋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란은 아직 북한같이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칠 수 있는 ICBM 개발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된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거든요. 이미 핵탄두가 있고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 또 북한이 보복한다고 생각한다면 단거리 미사일에 이미 핵탄두를 싣고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 일본, 주일미군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런 이란 전쟁식의 군사 옵션이 어렵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오히려 이란 전쟁으로 더 높아졌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난번 에이펙 때 안 만나줬는데 이번에는 핵 협상을 시작한다 그래야지 일단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처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핵 협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듯이 시간을 끌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의외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이란 전쟁으로 오히려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또 3월 31일쯤인가요? 미중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이렇게 국제 정세가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다 보니까요. 온라인상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책 좀 마련하라 이런 목소리가 거센데 여러 가지 풍자 이미지들이 돌더라고요. 봉 교수님 보니까 이 트럼프 막내 아들 오른쪽에 좀 김주애로 보이는 인물인데 물론 합성 사진이긴 합니다만 뭡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집안이 다 키가 장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2m고 저 배너 막내 아들이 잘생기고 키가 커서 인기가 좋은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진보 세력 반 트럼프 인사들이 비판하는 거는 왜 그들만의 전쟁을 만드냐. 중산층이 군복을 입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상류층 잘 사는 집 권력이 있는 집안 너 아들은 왜 참전을 안 시키는가? 지금 보니까 막내 아들한테 군복을 입힌 사진이군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같은 비난을 이라크 전쟁 때 받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가서 잘못된 전쟁 때문에 무고한 우리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데 왜 당신은 군 통수권자로 쌍둥이 딸을 참전시키지 않는가?
이런 비판을 진보 세력이 많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왜 미국에서는 예.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희생이 되는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 하에서 이런 비판이 이런 풍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Iran's formerly supreme leader, Ayatollah Khamenei, is dead. ممکنه اونچنان گاهی 자, 특집 이야기더. 지금부터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북한이 이런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볼까요? 자, 이게 9차 당대회 기간 중에 열병식에서 선보인 인민군 동계 훈련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이란 공습하기 전에 북한이 공개한 영상이지만 영상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렇게 꽁꽁한 얼음물에 쇠사슬을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인민군 모습까지 공개를 하고 저렇게 잠수부 모습도 공개를 하고요. 눈밭에서 달리는 모습 뭐 여러 가지 기세가 대단하다 뭐 이런 훈련 영상들을 대거 공개한 겁니다. 조원모 박사님. 예. 뭐 거의 의도가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는 외부 세력이 건드릴 수 없다 기세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특징을 보면 과시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열병식 때 꼭 등장하라는 게 Su-25 대지 공격기나 네. 미그 29에다가 LED 등을 달아요. 그래서 상공을 그 비행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건 비상시험이거든요. LED 등 달면 날 잡아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면은 저기는 지금 나오지만 저렇게 훈련 안 합니다. 왜 겨울에 그 몸에다 물 뿌리고 쇠사슬 끊고 저렇게 안 심지어는 배에다가 벽돌을 올려놓은 다음에 네. 바위를 올린 다음에 이걸 해머로 깨는 장면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보여주기식, 네. 과시성 그런 그 이벤트를 많이 하고요. 저게 전형적인 북한의 그 북한군에 대한 기록 영화입니다. 저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네네. 여러 번 나오는 저게 이제 LED 등 달고 있는 거거든요. 저것도 보여주기. 그렇죠. 저것도 보여주기식입니다. 아니 뭐 저렇게까지 과시한다는 건데 아까 그 훈련 영상 다시 한번 보면 고영환 실장님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란 공습 전에 찍어서 그때 공개한 거지만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열병식에서 공개했다고 하니까 열병식 하면은 사실 북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해외 손님들도 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저렇게 공개를 했다는 거는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어요? 네, 저게 이제 전체 북한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저게 이제 폭풍군단, 그다음에 정찰 총국 산하의 저격 여단들, 그러니까 특수부대들의 훈련 모습이에요. 우리 말하면 특전사. 그러니까 조선인민군이라고 하는 게 다 저렇게 뭐 얼음 속에 들어가고 뭐 통나무를 치고 한마로 배 때리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저런 걸 보여주는 거는 조선인민군은 전체가 다 저렇다. 우리가 일당백의 강력한 군대이다. 우리 다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건드리지 말라. 우리 100만이 다 저런 군대다. 근데 사실 저런 군대는 100만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속사정은 안 되지만 어쨌든 건드리지 말라라는 건드리지 말라. 예.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북한군의 이상한 움직임은 또 포착이 됐습니다. 뭐냐면은요. 신형 무인 전략 정찰기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를 2대를 그냥 갖다 놨더라고요. 경납고에서 빼다가. 이게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시점이 참 공교로운 게 이것도 물론 그 전에 이란 공습 전에 위성 사진에서 포착된 거지만 지금 이란 상황이 미국 대 이란 상황이 드론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무인기 갖고 있다는 그런 신호 같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북한이 공개한 이 신형 무인 전략 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얼마든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작전에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샤헤드 136은 크기가 작잖아요. 네. 그리고 싸고 많이 쏘고. 근데 저런 큰 자산은 저건 크네요. 네, 비싸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글로벌호크랑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나왔을 때 해외 전문가들이 많이 궁금해했어요. 네. 궁금해한 이유가 북한은 저런 무인 항공기에 쓸만한 엔진을 만들 기술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도대체 만든 거냐.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북한 공군이 쓰고 있는 전투기 가운데서 노후 전투기의 엔진을 빼다가 장착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글로벌 호크랑 비교해 보면 사실 북한이 만든 저 무인기는 성능이 미지수입니다. 날긴 하는데 과연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북한군들이 북한에서도 원래 위성 다 찍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 경납고 밖에다가 일부러 저걸 꺼내놨다는 거는 과시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특히 저 현장에 나타났다라는 건 그런 거죠. 대외적으로 우리도 남한이 갖고 있는 글로벌 같은 그런 무인 정찰기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대외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3월에 저렇게 또 김 위원장이 밖에 나왔고 또 이번에 경납고에 밖에 있는 무인기까지 공개를 한 건데 여기에 지금 이란과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핵이잖아요. 근데 이 핵무기 개발도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IAEA가 영변이랑 강선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면서 저런 위성 사진들을 대거 공개했는데 조 박사님 보니까 뭐 새로운 핵 시설도 막 짓고 이거 이제 외부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이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뭐 이란과 우리는 좀 다르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의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주로 이제 영변이거든요. 강선하고 영변은 이제 오메가트 흑연 감성로 원자로도 있고 실험 원자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를 추출하면 생기는 플루토늄 이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플루톤탄이거든요. 방사화학 실험실 쉽게 말하면 이제 재처리 실 동시에 있어요. 근데 영변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을 끊임없이 확장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능력을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보여주는 거죠.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그브리트 해커 박사라고 미국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핵 과학자를 북한이 초청에다가 영변을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추산하는 거거든요.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실제 능력도 확장되고 있지만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걸 아니까 위성으로 저렇게. 우리 위력이 이 정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핵도 그렇고 아까 군대도 그렇고 지금 뭐 무인기까지도 그렇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만큼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과시로 읽힙니다. 세 가지 지금 정황들이요 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하면서도 과시를 하면서도 이번에 그 이란 전쟁이 벌어지니까 김정은이 트럼프 이름을 쏙 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 외무성 대변인 담화인데요. 사실 성명이 여러 급이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성명, 뭐 국무위원장 성명, 뭐 국방상 성명, 외무상 성명, 외무성 성명. 대변인 성명도 아니고 대변인 담화예요. 그건 밑에서부터 두 번째거든요. 중앙통신 기자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가 제일 낮고, 그러니까 수위를 엄청 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하고 이란하고는 거의 전후 관계거든요.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핵 커넥션 있죠, 미사일 커넥션 있죠, 지하 건설한 거 다 북한이 도움으로 건설한 거거든요. 터널도. 그런데 이란이 두들겨 맞는데 사실은 정확히 하려면 김여정 정도가 나오든 아니면 외무상이 나와서 외무성 성명을 읽어야죠. 이런 나라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완전히 그건 뭐 주탄하기 그지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싹 뺐어요. 이전에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 노망난 늙은이 뭐 이러면서 뭐 계속 비판을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트럼프 이름은 빼고 미국 공습을 규탄을 했는데 급수가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담화는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그대로 놔두겠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을 더 화를 내게 하면 우리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상황 관리를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우리는 끈을 놓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은 소통하고 싶은데 이란이 우방국이니까 여기에 공습당하는 거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으니 우리 또 고위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분석하시기로는 어쩔 수 없이 했다. 어쩔 수 없이 했고 그 수위도 많이 조절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이 군사 행보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데는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자, 지난 2002년에 보면은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세계 3대 악의 축이라는 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라크 최고 지도자 사담 후세인. 여기는요. 2006년에 미군의 침공으로 숨졌죠.
그리고 이란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거됐고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3대 축 가운데 한 명, 바로 북한 김정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김정은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타겟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한번 저희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김정은이 과연 트럼프의 타겟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이란의 하메네이와 김정은 간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고영환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뭐 사실 1인 체제라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뭐 독재라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사실은 뭐 반미, 초강경 반미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은 공통점인데 좀 차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차이점은 또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신정 국가라는 건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하고 같이 결합됐다는 게 신정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 많이 보잖아요. 뭐 자살 폭탄 테러든가, 뭐 내가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근데 북한은 그런 건 없거든요. 네. 뭐 그런데다가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힘이 센 종교 지도자를 지금 미국이 암살을 했는데, 네네. 북한 사람들도 과연 저렇게 강한 신념으로 김정은 지도자를 옹호하고 따를까?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심취돼서 따르는 거하고, 네. 일종의 뭐 공포든가 어쩐 뭐 세뇌 교육이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김정은을 따르는 거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민들은 그냥 앞에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뭐 얘기예요? 실제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대다수의 주민들은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앞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면정복배라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앞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예.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한다. 이게 면정복배랑 이런 말이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네. 북한 지도부에서 노동신문에 나오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충성을 다하느라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지도자께 충성을 다하라고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런 점은 조금 더 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두 인물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체제 이런 데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두 나라 모두 핵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트럼프겠죠. 트럼프가 이들의 핵 무력 강화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and others do also. You have India, you have Pakistan, you have others that have them. 그러니까 김대영 평론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북한은 이미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핵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데 2017년이 굉장히 한반도의 위기설이 굉장히 팽배했던 때였죠.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걸 놓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책상 앞에 나는 김정은보다 더 큰 핵 버튼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란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동안 수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뭐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많은 양을 지금 최대 뭐 150기까지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150기까지. 네. 거기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물론 성능은 검증 안 됐지만 어쩌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계속 추진해 왔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이스라엘이 그걸 저지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좀 이란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네. 거기다 또 한 가지,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2번 만나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미 국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정상 간의 개인적인 유대는 있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만나봤기 때문에 속내를 좀 알고 그래도 스킨십을 좀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데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이제 트럼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의 행보가 거의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마두로, 하메네이에 이어서 김정은까지도 작전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조원문 박사님, 군사작전이 개시가 된다면 이란이랑 비슷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트럼프 일기 때 안보보좌관이 쓴 자서전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김정은이 열병식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럼 그 열병식 할 때 그때 한꺼번에 제거하면 어때? 그래서 지금 그 관계자들이 아주 놀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참수작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병식 현장에서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정확하게 그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관의 회고록에. 그렇죠. 그 보좌관이 그래도 굉장히 놀랐다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자 보시면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최고 지도자를 잡아갔죠. 이란의 하메네이는 제거했습니다.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방식을 특징이 뭐냐면 최고 지도자를 타겟으로 전격적으로 해결한 거거든요. 죽였든 살렸든. 그러면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이 사용되기는 어려워요. 또 돼서도 안 되고 한반도 안전 때문에. 그러나 한다면 그 두 방식을 혼합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타격에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노리겠죠. 또 이번에 센트컴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 수역 사령관이 미군이 뭐라고 말했어요? 뱀의 머리를 잘랐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긴 몸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머리를 건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수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와 하메네이의 특징을 보면 북한에 만일에 적용한다면 거의 동일하게 김정은 혹은 김정은 지휘부가 모여 있을 때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정말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한반도의 안보 때문이더라도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맥마스터 보좌관의 회고록에 트럼프의 그런 생각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는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가상 상황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대영 평론가,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혼합 방식, 마두로와 하메네이의 혼합 방식을 분석을 해주셨지만 이런 거 작전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제 군사 작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무기들을 쓸까요? 뭐 몇 가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정은 그럼 김정은을 제거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겠죠. 뭐 그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김정은 제거에 바로 나서야겠죠. ICBM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저런 독재국가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 지휘부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했을 때 2017년도 상황을 봤을 때는 뭐 B1B 폭격기라든가 혹은 B2 스텔스 폭격기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이제 아마 공습에 진행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럼 과거에 그런 게 한반도에 전개가 된 적이 있나 보죠? 17년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적 위협이 막 고조됐을 때 갑자기 B1B 폭격기가 동해상으로 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쭉 올라갔었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말폭탄 주고 받았을 때. 그래서 그때 다들 이제 놀랬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때 북한이 몰랐어요. B1B 폭격기가 동해상으로 올라오는 걸 모르고 우리 언론에 발표되자마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그 당시 이슈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1B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한 스텔스 폭격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각종 그 제즈미나 제즈BR 같은 그러니까 사거리 한 1000km 되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B2는 아예 북한 영내 깊숙이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간을 보면서 적절한 무기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메네이도 제거될 때 보면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모인 정보를 분석해서 최적의 공격 시점을 산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동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B1B, B2가 또 떴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2017년 사례를 하셨으니까 한번 2017년에 실제로 한반도에 전개됐던 그 사례를 비춰서 어떤 식의 작전이 펼쳐질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억이 나지만 제가 사실 진짜 정말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빨리 가서 싸라고 뭐 여러 가지 좀 사놔라. 그 정도로?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예비역 장성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한 연말쯤인가 미 해군의 항공모함 3척이 갑자기 동해에 집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건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당시에는 동해상에 3척의 미 항공모함이 집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 세 척이 모인다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국이 전쟁할 준비를 거의 끝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거의 그 한 척이 작은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항공모함 한 척에 각종 이제 항공모함에서 이출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라든가 항공기들이 많게는 8, 90대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세 개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0여 대 이상이 작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주한미 공군의 전력들도 있고 저렇게 이제 F-35 같은 네. 스텔스 전투기들이 또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공습 한 달 전부터 저런 전력들이 중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한 가지 최근 트렌드는 북한도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도 추가 증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항공모함이 주축이 되는.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각종 전투기들이 이제 북한의 중요 시설물을 타격하고 또 폭격기가 들어올 수 있는 방공망을 뚫는 그런 역할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2017년에 저런 일이 있었고 지금 정세를 보면 마냥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지만 이제 우선순위 핵심 시설들을 말씀하셨는데 고 실장님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거론되지만 뭐 평양에 있는 지휘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영변 아까 얘기했지만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다 이 시설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1960년대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양시는 지하에 또 다른 평양시가 있다고 그 평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미연합군이 이제 뭐 참수 훈련을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훈련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김정은이 어느 벙커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장엽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하면 김정은 집무실 지하에서 목난관까지 굴을 뚫어놨는데 그거를 전기 자전거를 타고 김정은이 몸 체력 단련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지하가 다 전철로 연결이 돼 있고 만약 뭔가 미국이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하철 모두 봉쇄를 하겠죠. 그러면 김정은이 평양시 교외에 있는 잠오산 뭐 전쟁 시기에 최고사령부 벙커로 쓴다고 하는 잠오산까지도 다 지하철로 연결돼 있다는 건데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지 사실 알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보다는 훨씬 크고 복잡한 미로 같은 지하 시설이 있어서 아마 지하로 타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럼 위성에서도 좀 잡기 어려울 거고 어쨌든 간에 위치를 알려면은 휴민트가 중요해 보여요. 실제로 이란이 이번에 공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모사드가 교통 CCTV까지만 해킹을 해가지고 위치를 다 알아내서 사전에 준비를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조 박사님 그러면 북한에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될까요? 힘들죠. 왜냐하면 이란만 해도 북한에 비하면 자유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터넷도 할 수 있었고 북한은 완전히 인터넷이 차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민트를 형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 이 북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김정일이 이건 다 공개된 얘기니까요. 8월 달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그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칫솔 질 정도는 한다. 요 정도 발표를 한 적이 공개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 네트워킹 아마 그것도 상당한 아마 정보적으로는 북한에게 경고가 됐을 거고 지금 북한 내부 핵심 라인에 중요한 휴민트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은 경우는 로드리게스랑 사전에 부통령이랑 밀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도 그게 어려운데 이란보다 10배, 100배는 폐쇄적인 북한의 내부적인 휴민트가 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다. 그럼 짧게 여쭤보면은 어쨌든 쉽지 않지만 모든 거는 트럼프의 결심에 달려있는 듯해요. 그런데 지금 이란 상황도 좀 빨리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다 보니까 11월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마저 수세에 몰린다면은 북한까지 트럼프가 결심을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지 1년 좀 넘었거든요. 지난해 1월 20일이니까. 지금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뭐든 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즉흥적이다. 90년 걸프전은 6개월 준비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게 트럼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가능성이 0%라는 없다, 트럼프에게. 그렇죠.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고영환 실장님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김정은의 입장이요. 마두로 그리고 하메네이까지 축축 이런 순서가 다가왔는데 김정은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사실 베네수엘라 사태 있었고 예. 쿠바는 지금 봉쇄해놓고 저절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메니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뭐 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 제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면 리비아의 가다피, 시리아의 알아사드, 김정은하고 친했던 아사드는 모스크바로 피난을 갔고 남은 건 자기 하나거든요. 초강경 대미 정책을 펴는 나라 중에서 남은 지도자는 김정은 하나예요. 그러면 김정은 개인으로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다음은 내 차례인가? 저 트럼프가 워낙 불가 예측성이라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북한도 김정은 사무실에 이제 최근에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CNN, NBC, ABC 뭐 TV들을 다 놓고 보고 있대요. 다 틀어놨대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 뭐 외무성에서 들어가는 전범은 각 대사관에서 들어가는 전범은 뭐 정찰총국에서 들어가는 모든 보고를 받겠지만 이를 받으면서 하는 생각이 과연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떤 때는 국무장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알 재간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런 고급 정보를 가지고 들어갈 만큼 미국하고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하고 관계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뭔가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책은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느 벙커에 들어가서 참모진하고 뭐 최선이든 정찰총국장이든 뭐 국방장이든 총참모장이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미국이 어떻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략을 짜고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하에 들어가 숨어 있을 것은 거의 100% 명백하다. 지금쯤이면 이제 고영환 실장님이 또 고위직에 계셨다 보니까 추정하기로는 김정은이 어딘가 지하에서 작전을 참모들이랑 짜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대피할 루트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사실 그 북한의 그 뭐 대피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외무성도 그렇고 우리 외무성은 어디 전시에 어디 가 어느 터널에 들어가는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터널에 어느 국은 어느 터널 몇 터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보위성도 그렇고 국방성도 그렇고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모든 정부 기관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탈북민들이 왔고 지하 터널을 건설한 데 책임자에 있던 사람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하 터널의 대략적인 부도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뭘 알고 있는가 하면 그 공기를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기를 순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 순환하는데 뭔가 위장막을 다 쳐놨는데 그 위치까지도 웬만큼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미사일을 거기다 꽂아놓으면 그 밑으로 그냥 들어가서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갈 데는 많지만 또 그걸 우리가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참모진하고 전략을 짜면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박사님, 참모진과 전략도 짤 거고 이제 뭐 대피소가 남측이랑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수정하는 작업 이런 것도 거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과 우방국이라고 했으니까 이란과의 정보 교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할래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란 지도부가 괴멸됐고 정말로 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이나 미국의 전파방해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이란을 도울 수도 없고 또 도우려고 할 엄두도 못 낼 거고 왜냐하면 미국을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조 박사님,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3월 31일, 이달 30일쯤에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때를 계기로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김정은이 나올까요? 더 높아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핵을 가지겠다는 집착은 더 커지겠지만 트럼프와 강대강으로 대치했던 마두로 잡혀갔죠. 하메네이는 제거됐잖아요. 그럼 일단 만나서 대화라도 하는 국면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지만 양측이 만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미국의 이란 공습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복잡한 속내 한번 저희 짚어봤습니다.